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어렵다고? 히틀러가 친구랑 찍은 줄 알았어. 진짜. 이게 히틀러가 그린 거예요? 히틀러가 자살을 결심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독일의 도시를 너무 이상해. 찐천재 세계사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히틀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틀러에 대해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은 히틀러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증오했는지, 죽이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했는지.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다. 뭐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은 뭐 정신병자 아니냐, 내지 사이코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히틀러는 되게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까를 제대로 알려면 조금 더 그 역사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히틀러는 독일이 아니라 그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물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같은 민족이지만 국가는 달랐었죠. 그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고 어머니가 상당히 그 아버지 비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뭔가 가정에 어려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머니로부터 상당히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본명이 히틀러예요? 본명이 그 아돌프였습니다. 아돌프. 네, 아돌프 히틀러였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지만 아돌프는 화가가 되고 싶은, 예술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에? 이게 그림이 사진 아니고? 예. 이게 히틀러가 그린 거예요? 그 천재급의 화가는 아니었지만 사실대로 그 리얼하게 묘사하는 재주는 있었죠. 미술학교에 들어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여러 차례 낙방을 했죠. 노숙까지 할 정도로 어려운 젊은 시절을 보냈죠. 예, 특별하게 뭐 이 사람이 아주 악인이 될 어떤 싹은 보이지 않았죠. 히틀러가 왜 그런 악행을 자행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됐는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때 히틀러는 전쟁이 터지자마자 자원 입대한 거예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지만 독일군의 자원에서 병사가 됩니다. 근데 왜 오스트리아 사람이 독일군이 됐어요?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동맹국이 됐고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보다는 독일에게 더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독일 민족 말고도 다른 이민족들이 있는 다민족 국가. 독일은 순수한 게르만인, 독일인만이 있는 국가라고 해서 충성의 대상이 오스트리아 아니라 바로 독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 제국군의 군인이 됐는데 엄청나게 성실한 병사가 됩니다. 사실 전쟁이 4년, 5년이 지속되면서 다른 병사들은 다 지치고 신물이 나서 전쟁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히틀러는 엄청나게 성실하게 전투를 수행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거예요. 독일에서 가장 그 명예로운 훈장이 바로 1급 첩시자 훈장이 있는데 일개 병사로서 1급 첩시자 훈장을 받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 히틀러였던 거예요. 성실하고 뛰어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죠. 사회에서는 부적응자였는데 군대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이게 너무너무 군대가 고마웠던 거예요. 군대를 이상적인 사회로 보는 사고방식이 뿌리를 내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죽을 고비를 2번, 3번 넘기고 살아남으니까 자기가 하늘의 계시를 받은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 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독일 사회가 전쟁에 지면서 엄청난 굴욕감에 찌들어 있던 사회였고요. 영국, 프랑스에게 무릎 꿇은 상태였고 경제는 완전히 파탄 지경이 나서 우표 한 장 사는데 수백만 원, 빵 한 조각 사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초인플레이션 사회였거든요. 히틀러는 어느 그 조그만 정당의 그 집회에 들르게 됐었는데 그 집회에 들르면서 정치란 것이 재밌구나
내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에 발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네. 히틀러가 그 발담았던 정당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라 독일의 체제를 뒤엎고 독재적인 권위주의적인 국가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로 히틀러가 그 연설을 했던 곳이 맥주홀, 평범한 서민들이 많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거든요. 그 당시까지 독일에서 권력자들이 주로 이제 귀족이라든지 네. 재벌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이었는데 히틀러는 그런 고관대작보다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그 이전의 정치가와는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좀 한잔하면 흥분하고 약간 예, 예. 그런 상태가 되니까 선동하기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쟁에 져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 사회체제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조직해서 만든 당이 바로 나치당이었습니다. 나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옮기면 국가사회주의 당입니다. 국가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완전히 철천지 왼수 관계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계급이거든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존재하고, 자본가나 그 노동자가 어느 국가에 속하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즘에서는 국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종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에서는 게르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노동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게르만인 노동자와 유대인 노동자가 한 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히틀러가 생각하는 세계에서는 인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 노동자하고 이 위대한 게르만인 노동자하고 어떻게 한 형제가 될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철저히 배격하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는 게 바로 히틀러의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에 상식으로 여겨지던 과학 지식이 바로 우생학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어떤 유전자에는 좋은 유전자가 있고 나쁜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고 나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인류가 발전한다고 봤거든요. 독일인, 그러니까 게르만인이 최고의 어떤 인종으로서 지배를 해야 되고 다른 인종들은 그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과학적으로 떠받쳐주는 게 우생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근데 교수님, 그 당시 독일에는 아프리카인들도 있었을 거고 또 아시아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자기네 인종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있었을 텐데 유대인만을 그렇게 학살했던 거예요. 독일에도 당시에 뭐 흑인종이라든지 황인종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숫자가 많지 않았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꽤 많은 인구 집단을 형성했고요. 독일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서 이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것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질적인 존재로 비춰져 왔고요.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런 사악한 인종이다.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편견이 유대인 전체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미움으로 됐고요. 또 하나가 그 유대인들이 중세에서 일반적인 직업을 못 가졌거든요. 교회에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직업만 남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요? 바로 고리대금, 돈놀이였던 것이죠. 네네네. 이 일수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우리의 고열을 빨아먹는 나쁜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경제가 파탄돼서 너무너무도 살기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사람들이 그 희생양으로 지목된 경우가 대개는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죠. 1929년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세계 대공황이 터지죠. 미국에서 촉발된 공황이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 퍼지게 되는데 가장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서도 근근히 버틸 수 있었는데 독일은 그런 식민지도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독일 국민들이 민주적인 정당보다는 극단적인 정당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정당이 두 개였습니다. 공산당, 하나가 뭐냐면 나치당. 네. 그래서 거리에서 공산당원들과 나치당이 막 싸우기도 하고요. 부자들이나 귀족들이 공산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은 재산을 다 빼앗아서 빼앗고, 예. 골고루 나눠 갖자 이런 거잖아요.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러면 공산당을 억제해줄 정치 세력이 필요한데 거리에서 공산당과 나치당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나치당을 키워줘야지
공산당을 제압할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뒷배를 봐주고 자금을 내주고 키워준 것이죠. 1933년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비약적인 성당을 한 당이 바로 나치당입니다. 군소정당이었었는데 어느 틈에 그 대중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재벌과 귀족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힘을 키워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됐던 거예요. 히틀러에 대해서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히틀러는 독재자였기 때문에 어떤 쿠데타라든지 이런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히틀러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고요. 최고 권력자가 된 다음에 나치당 국회의원이 히틀러에게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대통령에게 법까지 만들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겁니다. 너무 무섭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국가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공무원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내쫓는 겁니다. 독일 민주주의가 자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그때 예. 못 살겠다고 독일을 떠난 유대인들은 살았고 예. 그래도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맞습니다. 거죠? 예. 그 히틀러 체에서 억압을 받으면서도 독일을 안 떠났나 생각을 하는데 1930년대는 다 경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민을 안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은 언젠가는 독일이 정상을 되찾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눌러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조짐이 보이면 떠나야 된다. 보따리를 싸자. 예. 국가는 버리겠다는 거. 아니 국가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조짐이 보이면 보따리는 싸야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히틀러 치하에서 견딜 수 없어서 미국으로 가야 됐고요. (19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독일이 경제권에서 되게 하위에 있는 나라였다고 하는데 예, 예. 또 폴란드는 왜 침공을 한 거예요? 1933년 권력을 잡은 다음에 히틀러가 국가 경제를 개조합니다. 어떤 식으로 국가 경제를 돌리냐면요. 대규모 통합 사업, 그리고 군대를 키우는 겁니다. 군대를 키우면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필요하겠고요. 무기를 만들어내려면 공장이 돌아가야 되겠죠. 공장이 돌아가면은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실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규모 통합 사업, 고속도로를 뚫죠. 독일의 고속도로가 뭐겠습니까? 아우토반. 아우토반이죠. 네. 아우토반을 국가가 주도해서 깔면서 노동자들이 직업을 가지게 되고 경제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독일 경제가 완전히 위기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호황을 누린다더라. 1933년만 해도 인구의 3분의 1이 실업자였는데 1936년이 되면은 거의 그 완전 고용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 군대를 키웠고요. 독일 군대를 키우니까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이제는 그 전까지 눈치를 봐야 했던 영국과 프랑스에게도 이제 큰 소리 빵빵 치게 되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 독일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지도자 제대로 뽑긴 뽑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폴란드가 옛날에 영국과 프랑스의 등을 업고 독일을 못 살게 굴었던 일진으로 보였던 거예요.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또 몰려 사는 곳도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폴란드를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6주 만에 점령을 하고.
독일까지 그렇게 점령을 해버리니까 독일 국민은 난리가 났겠네요. 맞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틀러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위기에 빠진 독일을 구해냈고 그 밉살스러운 유대인들을 억눌렀고 우리 보통 사람은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당연한 상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윤리이고 도덕이고 자기는 보통 인간이 아니다. 가장 뛰어난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때 가지게 된 생각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수용소에 가둬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살려도 나머지는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나머지 사람도 서서히 뭐 굶어 죽인다든지 유대인 절멸 정책을 펼쳐서 전쟁 기간 동안에 600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예. 반대를 한다거나 예.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면 다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히틀러가 그렇게 전체 유럽을 상대로 패권을 차지하고 승승장구한을 보면서 히틀러는 정말로 위대한 인간이다. 그런 위대한 인간이 하는 행동은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와 공범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영웅을 숭배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파괴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네. 마지막 남은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유럽에서. 히틀러에게 무릎 꿇지 않은 국가.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이 동쪽에 있는 큰 나라. 러시아요? 네, 러시아입니다. 최고 통치자가 이제 스탈린이었을 텐데요. 네. 처음에는 서로 침공하지 않겠다. 일시적으로 평화 조약을 불가침 조약을 맺고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를 제압해 놓으니까 이제는 소련을 공격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불가침 조약을 깨고 기습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 거대한 나라가 프랑스가 무너지는 것처럼 계속 연전연패하면서 모스크바까지 함락당할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이게 1941년 가을 무렵이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오판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스탈린이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버립니다. 1943년이 되면서는 독일의 힘이 서서히 빠지게 되고요. 결국 모스크바를 점령하지 못하고 영국, 미국, 소련이 삼각 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일을 포위하고 난타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 1945년 4월 말이 되면은 베를린까지 뺏기게 될 상황이었고요. 이때 히틀러는 지하 구조물에서 근근히 목숨을 유지하는 상황이었죠. 사실 전쟁에 져도 적군의 최고 권력자는 처벌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그 전까지 돼 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히틀러는 1800만 명 유대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패전을 인정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945년 4월 30일일 겁니다. 자살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또 하나 또 히틀러다운 행동일 수 있는데요. 히틀러가 자기가 결국 죽음을 선택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독일의 모든 산업시설과 도시를 파괴해라. 왜요? 히틀러의 그 인종주의 철학에서는 강한 민족은 살아남고 약한 민족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독일 민족이 결국 졌지 않습니까? 그럼 독일 민족은 강한 민족이 아니라 약한 민족이 되는 것이죠. 너무 이상해. 예. 자기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 그런 나약한 민족이 독일인이라고 하면은 독일인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해서 다 파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련과 미국의 영향으로 독일이 둘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동독과 서독을 갈라 놓게 된 것이고요. 중요한 점은 바로 독일인들의 태도입니다. 독일인들이 아무리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기에서 빠져나갈 때는 합리적 판단과 건전한 상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한순간에 단번에 해결해 줄 위대한 영웅을 찾았던 거예요. 독일 사람들의 눈에 띄었던 사람이 히틀러였고 히틀러에게 권력을 갖다 바친 것이죠. 그런 위험한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면서 전 세계의 재앙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독일인들도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독일인들이 그 뒤에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요. 네, 선생님 이렇게 귀한 시간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초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제가 되자 전제가 되자